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명과학 교사 정민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식물의 광합성에 관련된 실험을 해야 하는데 이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실험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어서 일단 광합성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배우고 실제 실험에 따른 결과를 직접 해보진 못했지만 그 결과값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식물의 광합성에 대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내용으로 배우게 될 텐데, 지금 배우는 내용은 생명과학 2에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미리 예습을 한다 생각을 하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잘 정리해서 배워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 목표는 식물의 광합성 과정,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그 광합성 과정을 이제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세분화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명반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암반응이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반응을 이제 세분화해서 광합성 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그 다음에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요인을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는데 이 실험에서 이 다양한 요인 값을 변화시켜주면서 광합성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이번 실험은. 근데 그거를 직접 해보면 좋겠지만 지금 원격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광합성 하면 가장 중요한 세포 소기관은 바로 엽록체겠죠. 이 엽록체라고 하는 것은 식물 세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 세포 안에 소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엽록체가 하는 기능은 뭐냐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엽록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하는 기능은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 배웠다시피 광합성을 수행하는 세포 소기관이다.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6개의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6개의 H2O를 이용해서 C6H12O6이라고 하는 얘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한 분자를 만들고 6개의 산소 기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게 광합성 과정이고요.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빛 에너지죠. 그래서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광합성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식물에 잎이 있어요. 이 잎의 단면을 잘라보면 여기에 표피, 식물의 잎의 겉면을 싸고 있는 표피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있겠죠. 이 표피 조직은 이렇게 겉면을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이렇게 싸고 있죠. 이게 표피 조직이고, 그 사이에 여벽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여벽 조직이 바로 광합성을 수행하는 세포들이에요. 이 여벽 조직은 크게 이렇게 빼곡하게 차곡차곡 들어가 있는 울타리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듬성듬성 공간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해면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직을 여벽 조직이라고 하고, 이 여벽 조직에서는 광합성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의 잎에서 이런 부분에 있는 세포들이 광합성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잎의 아래쪽에 보면은 기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기에 그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구멍을 말하죠. 그래서 이 기공을 통해서 기체 교환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체 교환, 어떤 기체가 잎으로 들어가냐? 이산화탄소 기체가 기공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 결과 광합성을 수행하겠죠. 이렇게 광합성을 수행하고 만들어진 요 산소 기체, 요 산소 기체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기체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체, 산소, 나온 산소는 우리 생명체들이 살아갈 때 호흡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기체로 사용이 되죠. 우리 사람과 같이 호흡할 때 이
호흡 과정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체가 바로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기공을 만들 때 어떤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냐? 바로 공변세포라고 하는 세포로 기공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공변세포가 두 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공변세포가 이런 구조를 만들면서 하나의 기공이라고 하는 걸 형성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잎에 대한 간단한 구조를 알아봤고,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엽록체입니다. 엽록체.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좀 지우고, 다른 내용은 지우고, 자,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여육세포라고 하는 여육 조직을 이루고 있는 여육세포. 이 세포들 안에 들어있는 요 동글동글한 애들 보이죠? 요런 애들이 다 엽록체입니다. 그래서 엽록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죠. 광합성을 수행하는 세포답게 광합성 수행에 필요한 세포 소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 엽록체를 확대를 해보면 엽록체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엽록체는 막이 두 개 있습니다. 내막이 있고요, 외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막 구조라고 하고요. 이중막 구조라 하고, 이 막 안쪽, 내막 안쪽을 보면 동글동글하게 생긴 동전처럼 생겨 있는 또 다른 구조물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겹으로 쌓여 있어요. 이 동전 하나하나를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요. 이 동전이 여러 개가 모여서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이 구조를 그라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라나는 틸라코이드가 여러 개 겹쳐져 있는 구조를 그라나라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위치가 있는데 바로 스트로마입니다. 스트로마는 이 틸라코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액체들이 차 있는 공간을 스트로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엽록체는 이렇게 막이 두 겹으로 쌓여 있고 그 내막 안쪽에는 틸라코이드가 층층이 쌓여 있다. 그래서 그라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 이외에 나머지 액체로 차 있는 부분을 스트로마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왜 선생님이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설명을 했느냐?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바꿔서, 자, 왜 이 두 가지 위치를 중요하게 설명했느냐? 우리가 광합성을 두 가지 과정으로 세분화해서 학습하기로 했죠.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인 명반응이 바로 이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이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바로 틸라코이드 막입니다.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동전을 좀 세로로 단면을 잘라보면 이 틸라코이드 막에 매우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틸라코이드 막에서 바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첫 번째 광합성 과정 명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 이 스트로마라고 하는 부분에서 광합성의 두 번째 과정인 암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명반응이 일어나는 장소와 암반응이 일어나는 장소가 각각 틸라코이드와 스트로마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 엽록체에서의 두 가지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다양한 막단백질들은 나중에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고, 자, 이거는 선생님이 현미경을 통해서 직접 촬영한 세포에 들어있는 엽록체들입니다. 자, 화질이 조금 떨어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거를 계속 확대한 겁니다. 이 부분을 확대하고 이 부분을 확대하고 해서 아주 크게 보여주는 건데, 이 초록색 알갱이들, 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초록색 알갱이들, 이 알갱이들이 다 뭐야? 그렇죠, 엽록체죠. 이 엽록체를 더 확대해 보면 여기 안에
동전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틸라코이드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보기가 어렵죠. 그래도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촬영한 것이 상당히 대단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보일 거야. 이 하나하나가 식물세포. 이 하나하나가 식물세포입니다. 그 세포 안에 동글동글하게 생긴 초록색깔 어떤 애들이 막 들어있는데 이 초록색깔 동글동글한 알갱이들이 다 뭐다? 엽록체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 이 엽록체에서 하는 주요한 생명현상은 광합성이라고 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광합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지금까지는 광합성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이제 광합성이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배울 이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이 동전처럼 생긴 이 동전 한 입을 이제 막을 확대해 보면 막에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틸라코이드 막에는 이러한 구조로 인지질이라고 하는 세포 막을 이루는 주요 성분이죠. 이 인지질들이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이중층으로 세포 막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막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단백질들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단백질들을 막에 박혀 있는 단백질이라 해서 막단백질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 틸라코이드 막은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지질이라고 하는 물질과 막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포 막이랑 비슷한 성분이에요. 이 틸라코이드 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포 막이고요. 이 세포 막이 여기 보이는 엽록체의 외막 그리고 내막, 얘네들이 거의 다 비슷한 애들입니다. 어쨌든 세포 안에서 어떤 막을 형성하는 것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다 비슷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다 묶어서 생체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틸라코이드 막이 결국은 세포막이랑 성분이 매우 유사한 애들이다.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거죠. 관계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막단백질이라고 하는 애와 그리고 광합성 수행에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광합성 색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광합성 색소에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색소, 엽록소 A, 엽록소 B 이런 애들이 들어있고요. 조금 어려운 애들 카로티노이드, 그 다음에 뭐 잔토필, 매우 다양한 종류의 광합성 색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뭐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얘네들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얘네들이 하는 기능은 빛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성분에서 광합성 색소들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지만 그거는 나중에 생명과학 2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엽록소, 우리가 말한 광합성 색소죠. 이 광합성 색소의 화학적인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대요. 이런 애들이 이 틸라코이드 막에 박혀 있습니다. 이 광합성 색소들이 틸라코이드 막에 박혀 있고, 그래서 틸라코이드 막으로는 얘네들은 빛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틸라코이드 막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뭐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둘 거. 자, 식물이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식물이 살아가려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금속 원소가 필요한데
이 금속 원소가 바로 광합성 수행에 필요한 광합성 색소의 중앙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흡수할 때 이 마그네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물한테 마그네슘은 아주 꼭 필요한 필수 원소에 해당이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광합성 색소를 구성할 때 핵심적인 역할,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가 이 관계를 이루고 있는 여기에는 다양한 광합성 색소들입니다. 자, 광합성 색소들이 이렇게 관계에 매우 많이 들어있어요. 자, 이 광합성 색소들이 뭐 한다고? 빛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한다고. 자, 근데 여기 중에서도 이 다양한 종류의 광합성 색소들 중에서도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 색소가 바로 반응 중심 색소입니다. 자, 이 반응 중심 색소는 보통 엽록소 A가 그 역할을 해요. 이런 다양한 색소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색소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종류의 색소들에는 뭐 엽록소 A도 될 수 있고 엽록소 B도 될 수도 있고, 뭐 아까 말했던 카로티노이드, 카로틴, 그다음에 뭐 잔토필, 이런 애들 다양한 종류의 광합성 색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반응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 색소는 거의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엽록소 A라고 하는 녀석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반응 중심에는 엽록소 A가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다. 자, 그럼 이 반응 중심 색소 말고 이 나머지 둘레에 있는 색소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 나머지 둘레를 감싸고 있는 이 색소들을 안테나 색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 중심 색소와 안테나 색소는 조금 하는 역할이 다른데, 안테나 색소는 주변에서 오는 빛 에너지를 모읍니다.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거를 모아요. 안테나의 역할을 생각하면 되겠죠. 아주 미약한 신호들을 모아서 한 곳으로 집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가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색소들이 빛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결국은 누구한테 전해주느냐? 이 반응 중심 색소한테 모두 다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반응 중심 색소는 에너지가 많아요, 적어요? 에너지가 상당히 높아지죠. 에너지가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 높아진 에너지를 전자한테 넘겨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자, 그 원자 주변에 그 원자 핵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전자를 말합니다. 그 많은 에너지를 이 전자한테 전달을 하고, 그래서 이 전자를 어떤 상태로 만드냐? 고에너지 전자로 만들어요. 일반적인 전자보다 에너지가 아주 많은 상태의 고에너지 전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고에너지 전자로 명반응을 수행하게 됩니다. 좀 내용이 어렵죠. 자, 천천히 이번 PPT에 있는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자, 관계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색소들이 있는데, 색깔을 좀 바꿔서 해야 좋겠죠. 자, 관계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색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관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색소들 중에서 반응 중심 색소가 있고요, 안테나 색소가 있습니다. 안테나 색소는 빛 에너지를 모아서 반응 중심 색소한테 그 에너지를 다 몰빵해서 전달해주고, 그럼 반응 중심 색소는 그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주느냐? 전자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전자가 빛 에너지를 잔뜩 머금고 고에너지 전자가 되어서 앞으로 일어날 명반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광합성 색소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관계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가 이렇게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 비추면, 도달하면 이 흡수된 빛을 가지고 명반응을 진행하게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상에서는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는데 광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꼭 식물만 수행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조류도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광합성 세균들도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수행할 수 있는 생물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제 식물만 광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류, 여기서 조류는 새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고 본 물속에 살고 있는 광합성하는 생물입니다. 조류.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세균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광합성을 수행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로 가져왔어요. 녹조류, 녹색을 띠는 조류입니다. 여기는 뭐 헤캄이라고 하는 생물도 있고요. 클로렐라, 여러분들 초록색 밥 나올 때 클로렐라 밥 들어봤죠? 요런 애들이 녹조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 이제 하천이 오염됐을 때 녹조라떼라고 하는 그 생물, 걔네들도 녹조류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녹조류가 있고, 색깔을 갈색을 띠는 갈조류도 있습니다. 얘네들도 광합성을 합니다. 이 갈조류에는 미역, 다시마 요런 애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가 다시마고 여기 있는 애가 미역입니다. 이런 애들도 광합성을 수행할 수 있고요. 색깔을 갈색을 띠기 때문에 갈조류라고 합니다. 자, 홍조류도 있어요. 홍조류는 색깔이 뭐야? 그쵸, 약간 붉으스름한 색깔을 띠는 애들이죠.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애들, 김입니다. 김, 뭐 우뭇가사리 이런 애들이 색깔이 빨간색을 띠고 있는 그런 홍조류에 해당이 되고, 얘네들도 광합성을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얘네들도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광합성 수행합니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다양한 애들이 광합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광합성 색소 아까 설명했어요. 광합성 색소, 얘네들의 역할은 빛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광합성 색소에는 종류가 한 종류야, 여러 종류야? 그쵸, 매우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엽록소 A, 엽록소 B, 그리고 엽록소 C도 있고요. 엽록소 D도 있습니다. 종류가 매우 다양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녹색을 띠는 식물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녹색을 띠는 식물들은 보통 엽록소 A랑 B를 들고 있고, 아까 갈조류 같이 갈색을 띠는 애들은 엽록소 A랑 엽록소 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색깔 빛을 띠는 홍조류는 엽록소 A랑 엽록소 D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들마다 가지고 있는 광합성 색소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광합성 색소에는 카로틴, 아까 했죠. 카로틴, 그 다음에 잔토필,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카로틴과 잔토필을 합해서 우리가 카로티노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되는데,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빛을 파장별로 이렇게 쭉 놓고, 이것을 햇빛이죠. 이 햇빛을 분광기에 투과시키면 파장별로, 파장이 짧은 애부터 파장이 긴 애로 이렇게 빛이 나눕니다. 여러분들 그 무지개 알죠? 무지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색깔 보면은 보라색 계열이 파장이 짧고, 그 다음에 파장이 긴 애들이 이제 붉은색, 적색입니다. 그래서 적색은
파장이 길고 보라색은 파장이 짧다. 그래서 파장이 긴 거부터 빨주, 노초, 파, 남, 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무지개 색깔을 알고 있죠. 그래서 파장순으로 이렇게 쭉 나열하면 이게 하나의 스펙트럼이 됩니다. 근데 이 엽록소들마다 색소들마다 광합성 색소들마다 자기가 잘 흡수할 수 있는 빛의 파장이 달라요. 빛의 흡수율이 다릅니다. 엽록소 A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 파장대의 빛을 많이 흡수하죠. 그리고서 요 사이에 있는 빛은 흡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 부분 빛이 이제 약간 불그스름한 빛으로 바뀌면 그때 또 광합성 그 빛을 잘 흡수하죠. 그래서 엽록소 A는 이쪽이랑 이쪽 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흡수해요. 잘 흡수. 그 다음에 엽록소 B는 여기 있는 빛이랑 여기 있는 빛을 잘 흡수합니다. 어쨌든 보면은 푸른색 계열, 푸른색 또는 붉은색 계열, 붉은색 이 두 가지 종류의 빛을 좋아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물들은 파란색 빛과 붉은색 빛을 가지고 잘 흡수해서 광합성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카로티노이드를 보면 이 카로티노이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죠. 약간 초록색 빛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엽록소 A랑 B에 비해서 약간 더 초록색 빛을 잘 흡수해서 광합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색소들마다 좋아하는 빛의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그쵸? 색소들마다 좋아하는 빛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보통 식물들은 무슨 색을 좋아한다고? 그렇죠. 붉은색이랑 푸른색을 좋아합니다. 그 두 가지 빛을 대부분 잘 흡수하고 그 두 가지 빛으로 광합성을 수행하기 때문에 식물이 어느 빛에서 광합성을 잘 수행하느냐? 바로 이 부분에 있는 빛과 이 부분에 있는 빛을 잘 이용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빛이 뭐라고? 그렇지. 청색광, 그 다음에 적색광. 이 두 가지 빛을 잘 흡수해서 광합성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자, 이런 종류의 빛으로는 광합성을 잘 해야 하네? 그쵸. 요 빛으로는 광합성을 잘 못하죠? 광합성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빛, 광합성을 잘 못하는 빛을 그냥 자기가 흡수하지 않고 밖으로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식물의 잎을 보면 초록색 잎을 띠고 요즘엔 가을이라서 노란색 잎도 있고 그 다음에 불그스름한 빛도 있죠. 이렇게 식물들이 잘 흡수하지 않는 빛이 이런 빛들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식물의 잎이 이런 색깔로 보이는 겁니다. 왜? 식물들이 잘 흡수하지 않으니까 그냥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으로 그냥 바로 들어와 버리니까 식물의 잎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 내볼게요. 식물이 청색광을 잘 흡수를 못해. 그래서 청색광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식물들을 볼 때 식물이 무슨 색으로 보이겠어? 그쵸, 파란색으로 보이겠죠. 식물이 청색광을 싫어하면 그 청색광이 다 반사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식물은 청색으로 보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광합성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런 내용을 처음으로 실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한 그런 실험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헤캄이라고 하는 아까 녹조류죠. 이 녹조류가 있습니다. 얘도 광합성을 수행해야 하네? 그쵸. 녹조류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수행합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엔겔만이라고 하는 실험을 해봐요. 이렇게 헤캄을 쭉 길게 늘어뜨린 다음에 이 유리로 된 프리즘으로
태양빛, 햇빛을 투과시킵니다. 그럼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 프리즘을 만나면서 굴절이 되는데, 이 굴절되는 각도가 빛의 파장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빛은 잘 굴절이 되고 어떤 빛은 잘 굴절이 되지 않습니다. 프리즘을 딱 통과하는 순간 보라색은 이쪽으로 각도가 확 굽어서 빠져나오고, 프리즘을 통과하는 순간 적색은 이렇게 잘 굴절되지 않아서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프리즘을 통과해 보면 이제 빛이 백색광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색깔로 나뉘어서 이렇게 스펙트럼을 이루게 됩니다. 스펙트럼을 이루게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이 핵함한테 그 다양한 종류의 빛의 파장을 쪼여줍니다. 이쪽에 있는 핵함은 보라색을 쪼여주고, 여기는 녹색을 쪼여주고, 여기는 붉은색을 쪼여주는 그런 실험 상태를 만들어요. 이런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서 어느 빛에서 광합성을 잘 수행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빛에서 광합성을 잘 수행할지 그거를 알아보려고 이 실험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배웠으니까 알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잘 몰랐으니까 이 실험을 기획을 해서 엥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해봤겠지. 근데 어느 빛에서 광합성을 잘하는지를 알아보려면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런 하얀색 족밥처럼 생긴 요런 애들을 가지고 이 실험에 사용을 합니다. 이런 애들이 누구냐? 호기성 세균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여기 써있네요. 이런 바발같이 생긴 애들이 호기성 세균입니다. 얘네들은 기체를 좋아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굴 좋아하냐? 산소 기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호기성 세균이라고 해요. 자, 그럼 문제. 여기에 호기성 세균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호기성 세균이 많이 몰려 있어요. 왜 호기성 세균들이 이쪽이랑 이쪽에 많이 몰려 있을까요? 바로 이쪽 부분에는 무슨 기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에는 산소 기체가 많기 때문이죠. 색깔이 안 보이니까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여기는 더 안 보이네요. 그러면 빨간색. 여기는 산소 기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산소 기체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쪽도 산소 기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호기성 세균들이 이쪽으로 모인 거죠. 자, 그럼 문제. 왜 이 부분과 이 부분에는 산소 기체가 많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그에 따라서 아까 우리 광합성식 배웠듯이 산소 기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산소 기체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호기성 세균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 이유입니다. 그럼 왜 광합성이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 부분에서 왜 활발할까요? 그쵸? 우리 배웠죠? 광합성 색소들이 이 부분의 빛을 잘 흡수하기 때문이죠. 광합성 색소들이 적색광과 청색광을 잘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 흡수한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수행하기 때문에 산소 기체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래서 이쪽 부분에 호기성 세균들이 많이 밀집되게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엥겔만은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결론은 뭘까요? 이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은 뭘까요? 식물이
광합성을 수행할 때, 물론 식물은 아닙니다. 이 핵함은 녹조류죠, 녹조류. 그래서 녹조류이기 때문에 식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지만 어쨌든 광합성을 수행할 때 어느 빛의 영역에서, 어느 파장에서 광합성을 잘 수행한다. 저 두 가지 색, 적색광과 여기 있는 청색광을 잘 흡수한다. 그래서 광합성을 수행할 때 적색광과 청색광이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게 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시광선을 딱 쪼여주면 엽록소가 있는 이 시험관에서 통과를 할 때 다른 빛들은 잘 통과해요. 그런데 여기 청색광과 적색광은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엽록소가 뭐 했기 때문에? 엽록소가 흡수를 했기 때문에 빛이 빠져나오는 빛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청색광과 적색광은 투과가 잘 돼야 안 돼요? 투과가 잘 안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광합성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텐데, 자, 보겠습니다. 자, 광합성 과정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눕니다. 명반응과 암반응. 아까 명반응은 어디서? 틸라코이드 막에서. 그리고 암반응은 어디서? 스트로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명반응은 뭐고 암반응은 뭐냐? 명반응은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 빛 에너지를 가지고 고에너지 전자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 고에너지 전자를 바탕으로 광합성 뒷부분 암반응에 필요한 두 가지 물질을 생산하게 됩니다. ATP라고 하는 건 배웠으니까 알 테고, 이 ATP와 NADPH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명반응은 이런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이 명반응이 일어날 때는 물이 분해가 돼요. 이 물이 분해가 되면서 산소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물이 분해가 되고 물 분해. 이것을 물 분해를 빛에 의해서 물이 분해된다 해서 광분해라고 합니다. 물의 광분해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두 가지 대표적인 물질을 만들고 거기다 부수적으로 산소 기체가 생성이 되는 과정이 명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온 에너지일까요? ATP,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질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생명과학 1에서도 배웠고 통합과학에서도 배웠습니다. ATP, 아데노신에 인산이 몇 개? 3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거 오각형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에 아덴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인산이 이렇게 3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 물질을 ATP라고 배웠습니다. 이 고에너지 인산 결합에 여기에 에너지가 많이 저장되어 있죠. 여기 에너지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ATP가 가진 에너지와 NADP가 역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자, 요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얘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그렇죠, 태양. 이 태양에서 온 빛 에너지로부터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뒤에서 암반응에 필요한 두 가지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NADP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NADP라고 하는 물질은 여기 플러스를 붙이는데 양 전하를 띠기 때문에 NADP 플러스라고 하는데,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고에너지 전자를 운반하는 운반체입니다. 그래서 전자 운반체라고 읽어요. 아까 만들어진 에너지, 빛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형성된 고에너지 전자를 가지고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자를 얻어서 전자를 운반할 때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 NADPH가 됩니다. 여기 두 개의 전자를 결합시켜서 NADPH 형태로 전자를 운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NADP 플러스라고 하는 애는 지금 전자가 있어 없어? 얘는 아직 전자가 없습니다. 전자를 못 받았어요. 근데 명반응 과정에서 광계에서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안테나 색소가 빛을 모아서 반응 중심 색소한테 에너지를 전달하면 반응 중심 색소는 그 에너지들을 모아서 고에너지 전자를 만들죠. 그 고에너지 전자를 얘한테 전달하면 그 그 전자를 들고서 이런 형태로 운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전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명반응이 일어나면 이제 전자를 갖게 되고 그 전자를 다음 단계인 암반응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명반응이에요. 명반응. 자, 그러면 이제 암반응을 설명하자면 암반응은 이렇게 명반응에서 만든 물질을 바탕으로 이렇게 명반응에서 만든 ATP와 NADP라고 하는 물질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물질을 흡수해서 명반응에서 만든 이 두 가지 성분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포도당을 생성합니다. 이게 암반응입니다. 이 포도당은 에너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쵸, 얘는 에너지가 많죠. 에너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도당을 먹으면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에너지가 많은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럼 얘가 가진 에너지를 얘가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 에너지를 누군가는 전달을 해줘야겠지. 그 에너지를 모아서 전달하는 애들이 바로 이 ATP라고 하는 녀석과 NADPH라고 하는 녀석이죠. 얘가 에너지를 공급해서 에너지가 없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는 물질로 합성을 하게 됩니다. 암반응을 통해서. 자, 그래서 쉽게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너무 자세하니까 지금은 다 공부를 해서 외우려고 하면 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명반응은 빛을 모으는 겁니다. 빛 에너지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 암반응은 그 빛을 모은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명반은 빛을 모으는 단계, 암반응 모은 에너지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단계,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벤슨의 실험인데 벤슨의 실험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식물은 두 가지 성분이 필요해요. 두 가지가 있어야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광합성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 빛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필요해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물도 필요하지만 이 물은 여기 실험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이 두 가지 성분을 통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빛이 없어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있습니다. 자, 빛은 없으니까 명반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명반응 못하죠. 그렇지만 이산화탄소가 있으니까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암반응을 할 수는 있는데 암반응을 한다는 소리는 광합성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식물은 아직 광합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반응도 안 일어나고 암반응도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이제 곧 이어서 빛을 쪼여줍니다. 그 대신 이산화탄소를 없앴어요. 그러면 명반응은 이제 뭐 할 수 있어? 명반응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이산화탄소가 없으니까 암반응 할 수 있어, 없어? 암반응 못하죠. 그러니까 광합성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빛을 없앴어요. 그럼 명반응을 못합니다. 근데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암반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단계랑 세 번째 단계의 조건이 같은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광합성이 안 일어났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는 광합성이 조금 일어나게 됩니다. 광합성이 일부 일어나요. 광합성 수행입니다. 광합성 수행을 합니다. 자, 왜 이런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을까? 라고 하는 걸 벤슨이 고민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자, 식물이 광합성을 하려면 빛이 필요한 단계와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단계 두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할 때는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빛이 필요한 단계가 있고요. 하나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단계가 있어요. 이 빛이 필요한 단계를 우리는 명반응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단계를 암반응이라고 지은 거죠. 그런데 이 암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명반응에서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만든 두 가지 물질이 필요해요. ATP라고 하는 물질과 NADPH라고 하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하면 자, 이 명반응과 암반응 둘 중에서 뭐가 먼저 일어나야 광합성을 수행할 수 있냐? 광합성을 수행하려면 명반응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암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벤슨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배웠으니까 이제 설명할 수 있어. 왜 명반응이 먼저 수행이 되고 암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느냐? 명반응에서 빛에너지를 모아야 그 에너지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 수 있으니까 명반응에서 만든 ATP와 NADPH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물질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암반응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명반응이 먼저 진행이 되고 암반응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래의 그래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명반응과 암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려면 그래서 광합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려면 두 가지가 결국은 다 필요하죠. 빛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야 되고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면 광합성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실험이랑 다른 점이 뭐냐? 첫 번째 실험은 빛이 없어요. 명반응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빛에너지가 필요한데 빛에너지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치만 광합성이 조금 수행을 했어요. 광합성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 단계에서 광합성에 필요한 ATP와 NADPH를 조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여기서 암반응을 진행을 한 거죠. 그치만 암반응이 진행이 될수록 이 만들어 놨던 ATP와 NADP는 점점점 고갈이 될 테고 다 쓰이면 이제 더 이상 광합성을 못하니까 광합성이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그래프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 빛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광합성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죠. 왜? 빛에너지를 통해서 계속 ATP와 NADPH를 공급을 하니까 암반응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명반응 계속 나오죠. 빛에너지를 엽록소에서 흡수해서 그 엽록소에서 흡수한 에너지를 이제 전자한테 넘겨줍니다. 그 전자를 바탕으로 해서 ATP와 NADPH를 생산합니다. 어디서? 틸라코이드 막에서.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전자한테 받은 에너지, 빛에너지를 넘겨줍니다. 전자한테.
그럼 이 전자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전자냐? 이 전자는 바로 이 물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전자입니다. 물이 이렇게 H2O라고 하는 물이 분해가 되면 2분의 1 O2와 두 개의 수소 이온과 두 개의 전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물을 분해해서 나온 요 물질 중에서 이 전자한테 에너지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고에너지 전자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 고에너지 전자가 ATP와 NADPH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ATP와 NADPH를 만들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고에너지 전자한테 오죠. 이 전자는 어디서 온다고? 물이 분해돼서 온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아래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빛을 쪼여줘요. 그러면 물이 광분해가 되면서 요런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2분의 1 O2, 이것이 결국 외부로 방출돼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 다음에 수소이온 2개와 전자 2개가 떨어져 나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가지고 ATP라고 하는 물질과 NADPH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느냐? 지금 여기는 틸라코이드 막입니다. 이 틸라코이드 막에서 어떻게 전자를 가지고 NADPH와 ATP를 만들어내느냐? 자, 단계적으로 천천히 보겠습니다. 틸라코이드 안쪽에 이 H2O라고 하는 물이 있는데, 얘가 분해가 되면서 전자가 떨어져 나옵니다. 여기서 물에 광분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 광분해된 물이 이제 전자가 떨어져 나오면서 이 전자가 광계로 들어가요. 광계. 자, 그 광계에서는 아까 안테나 색소와 반응 중심 색소에 의해서 빛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전자한테 몰빵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전자는 고에너지 전자가 되면서 이 광계를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막단백질한테 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막단백질한테 가고, 막단백질을 계속 경유하면서 또다시 관계로 돌아와요. 근데 두 번째 관계랑 첫 번째 관계가 좀 다릅니다. 종류가 달라요. 관계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관계에서 떨어져 나온 고에너지 전자가 이렇게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다양한 막단백질들을 전달하면서 다시 관계 원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자는 점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점점 잃어요. 그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뭐 하느냐? 이 스트로마라고 하는 우리 아까 배웠죠? 염록체에서 스트로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던 수소 이온을 틸라코이드 막 안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을 틸라코이드 막으로 안쪽으로 끌고 와요. 전자가 계속 통통통 튀어가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이온을 가져온다. 그럼 여기에 틸라코이드 안쪽에 수소이온의 농도가 점점 어떻게 돼? 높아지겠죠. 그런 결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전자가 관계 원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더 이상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 에너지가 없는 전자를 관계 원에서 한 번 더 빛에너지를 모아서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그래서 다시 고에너지 전자를 만듭니다. 그 고에너지 전자를 또 다른 막단백질을 통해서 쭉쭉쭉 해가지고 마지막 최종 수용체인 NADP 플러스한테 전달해서 아까 암반응에서 필요한
이 물질 NADPH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NADPH를 만들어내는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어떤 변화가 생겼냐? 이 틸라코이드 막 안쪽에 수소이온의 농도가 점점점 높아져요. 어디보다? 틸라코이드 막 바깥쪽인 스트로마보다. 스트로마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쪽보다 낮아요. 그럼 이 수소이온이 뭐 하려고 그래? 밖으로 확산해서 빠져나가려고 그러죠. 수소이온이 확산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힘을 이용해서 이 ATP 합성 효소가 잠시만요. ATP 합성 요소가 ATP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 힘을 이용해서 ADP를 ATP로 전환하게 되면서 암반응에 필요한 두 번째 물질인 ATP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명반응이에요. 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생명과학 2에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전문적인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NADPH와 ATP를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물질은 암반응에서 사용하게 된다. 자, 지금 배운 내용인데 그걸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비순환적이라고 하는 거는 순환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환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전자가 순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에서 빠져나온 전자가 1년의 과정을 거쳐서 NADPH에 도달하게 되는 이 과정을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라고 합니다. 비순환적 전자 흐름. 왜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라고 했어? 물에서 나온 전자가 빙글빙글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끝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라고 했고, 이렇게 전자가 흐름이 일어나면 두 가지 물질이 다 만들어집니다. NADPH라고 하는 물질이 최종적으로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만들어지고, 자, 아까 틸라코이드 막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달을 하면서 그 에너지에 의해서 수소이온을, 이 틸라코이드 막 안쪽에 수소이온을 이렇게 펌핑을 하고 그 수소이온이 밖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서 나가려고 할 때 그걸 가지고 ATP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ATP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비순환적인 전자 흐름을 통해서는 ATP라고 하는 물질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ADP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적 전자 흐름도 있어요. 순환적이라고 하는 건 전자가 순환한다는 뜻이죠. 순환. 어떻게 순환하느냐? 관계에서 빠져나온 전자가 다시 관계로 돌아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원래 이렇게 빠져나왔을 때 여기서 FD라고 하는 걸 통해서 NADPH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전자를 주지 않고 다시 처음으로 돌리는 거야. 그럼 전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겠죠. 그래서 이름을 순환적 전자 흐름이라고 했고, 이 순환적 전자 흐름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은 NADP는 만들 수가 없어요. 오로지 ATP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NADPH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ATP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물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보면 이렇게 되겠죠. 비순환적 전자 흐름으로 가면 NADP도 만들고 NADPH도 만들고 ATP도 만들고,
근데 전자가 이렇게 가다가 순환적 전자 흐름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 과정에서 ATP만 만들어 버리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에 다 왔어요. 이제 광합성의 마지막 내용이죠. 암반응입니다. 암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명반응을 통해 만든 물질 두 가지 ATP랑 NADPH를 이용해서 뭐를 생산해?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어디서 일어나? 어디서? 바로 스트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명반응에서 틸라코이드 막에서 명반응에서 만든 물질을 이용해서 스트로마에서 암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켈빈 회로라고 정확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켈빈 회로. 켈빈 회로 하면 암반응이다 라고 하는 걸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암반응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그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죠. 포도당의 화학식 C6H12O6. 탄소가 몇 개 필요해? 그 6개가 필요하죠. 그 6개의 탄소를 이산화탄소 6개가 충당해주죠. 그래서 6개의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하나의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암반응 과정을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암반응은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탄소를 고정하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있으면 그 이산화탄소를 이 회로에 처음에 끌고 오는 탄소를 고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탄소를 이렇게 고정합니다. 고정. 이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의 이름이 루비스코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이 루비스코라고 하는 애가 이 첫 번째 단계를 진행하는 효소다. 이 효소가 이제 효소 작용을 하려면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효소는 더 자기의 작용을 잘 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고정해서 더 많은 광합성을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광합성 속도가 어떻게 되냐? 증가합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광합성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 이 회로가 팽글팽글 잘 돌아갈 테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면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글리세르산 3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글리세르산 3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명칭은 그냥 참고하시고, 자, 이 글리세르산 3인산에다가 ATP를 사용해서 인산을 하나 더 붙여줘요. 그래서 DPG가 됩니다. DPG, 인산이 두 개 결합된 글리세르산 1, 3, 2인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을 좀 어렵겠지만 보시면 글리세르산이라고 하는 이 물질에 1번 탄소와 3번 탄소에 인산을 하나씩 붙여서 만든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인산 붙일 때에 누구를 사용했냐? ATP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해서 이 ATP가 가지고 있는 인산을 얘한테 붙여줍니다. 그러면 ATP는 인산을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ADP가 되겠죠? 인산을 하나 넘겨주면서 자기는 ADP가 되면서 빠져나옵니다. 이때 ATP를 쓰게 됩니다. 자, 이 ATP 아까 어디서 만들어진 ATP야?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ATP죠. 그래서 명반응에서 만든 물질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NADPH도 사용이 됩니다. DPG를 G3P라고 하는 물질을 바꾸는데 얘는 어떻게 해서 바뀌는 물질이냐? 얘한테 전자를 줘야 됩니다. 전자와 수소를 전달을 해서 넣어줘야
G3P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자와 수소를 누가 줘? 바로 명반응에서 만든 NADPH라고 하는 물질이 전달을 해주죠. 그래서 글리세르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그것보다 조금 더 환원된 상태인 글리세르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글리세르산에다가 전자와 수소를 넣어서 글리세르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해서 G3P라고 하는 물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G3P를 이용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포도당을 만들어내고요. 남아있는 G3P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서 이 회로를 계속 순환할 수 있게끔 RUBP 재생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1단계 탄소를 고정하고 내가 필요한 포도당 만들고, 그 다음에 남은 물질은 다시 재생을 시켜서 이 회로를 빙글빙글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켈빈 회로고요. 이게 바로 암반응입니다. 자,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 숫자 이런 것들은 지금 배우기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광합성이 이런 회로를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포도당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광합성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은 다 배웠어. 왜 우리가 광합성에 대한 내용을 배웠냐? 바로 이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요. 자, 이제 과제를 줄 텐데 그 과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빛의 세기가 점점 증가하면 광합성 속도도 증가합니다. 자, 문제. 왜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광합성 속도가 더 증가할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으로 해석을 해보라는 겁니다. 해석. 그리고 더 해석을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은 왜 가다가 계속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점점 완만해지더니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질까요? 이 두 가지 요인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빛의 세기에 따라 빛 세기가 증가하면 광합성 속도 증가하는 이유, 그 다음에 계속 증가하지 않는 이유.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이거 1번이라도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온도가 올라갈 때 광합성 속도도 같이 증가하는데 온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광합성 속도가 오히려 감소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배웠던 상식적인 내용에서 설명할 수도 있을 텐데 한번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 지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해석 이것도. 자, 힌트를 주자면 광합성 과정에서 아까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탄소 고정 단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효소가 있었습니다. 그 효소가 관여하는 현상이겠죠. 효소라고 하는 애의 특징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 왜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툭 떨어지는지 그걸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점점 증가하면 광합성 속도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역시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되면 일정해지죠. 이것도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 빛의 세기도 달리하고 온도도 좀 달리해보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좀 달리해가지고 이걸 비교하는 그 결과값을 비교하는 실험을 선생님이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원격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냥 결과를 선생님이 일부러 다 알려준 겁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과제입니다. 자, 이거는
종합적인 내용이죠. 명반응에서 만들어낸 이 두 가지 물질을 이용해서 암반응이 진행되면서 포도당을 만든다. 그래서 빛에서 온 에너지가 이렇게 포도당으로 전달되는 과정, 이게 광합성입니다. 자, 실험 보고서 선생님 단톡방에다 올릴 텐데 이 단톡방을 보시고 요 활동들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수업의 내용이고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까지가 평가에 반영이 되니까 자, 남은 시간은 이 보고서를 잘 작성을 해보시는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